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리뷰 토크 시즌 2 4화 시작하겠습니다. 야, 저희는 쉬고 영혼 돌아왔고요. 네. 네, 저희는 쉬고 돌아와서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으씨이고요. 이씨입니다. 지씨입니다. 스씨입니다. 그씨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씨의 초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일단 코로나 창궐로 인한 연이은 전시 취소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소개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이어서 과연 그런 온라인에서의 전시 경험과 실제 경험의 차이가 무엇이며 또 다루고자 한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 네, 좀 더 맞아요. 이어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였죠. 전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신체적인 차원도 있고 컨텐츠를 전달한다는 어떤 메시지로서 기능하는 바도 있고 또 작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온라인 전시들이 이제 그런 전시 저희가 현실 공간에서 경험하는 전시의 특성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덜 가져오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VR 전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신체적 경험까지 그대로 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현실 공간에서 네. 이루어지는. 근데 뭐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봤던 유로피안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 컨텐츠를 전달한다는 전시의 기능에 충실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들을 주제에 맞춰서 보여주고 맥락화해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 그냥 스크롤을 내리거나 클릭을 하는 경험밖에는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떤 뭔가 실제로 작품 주위를 돌아다닐 때 느끼는 신체적인 경험은 못할 수도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스미소니언 아카이브 같은 거는 실제 전시 공간에선 할 수 없는 걸 3D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유물을 우린 자를 수도 없고 뭐 구글 아트 앤 컬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차이들 속에서 뭔가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전시의 경험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어떤 것이 전시가 주는 경험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약간 온라인에서 전시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전시라는 분야가 개척된다면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가지고 나가면 더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까 이런 거가 고민이 그러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실히 뭔가 이렇게 실제 전시와 온라인 전시에 비슷한 부분이 있고 신체적인 경험이 다른 것도 있고 혹은 그런 신체적인 경험이 좀 평면적으로 혹은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재현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온라인 전시 보면서 특히나 그 유로피아나랑 그 뉴뮤지엄의 온라인 전시 링크 보내주셨을 때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첫 페이지에서 어디를 눌러야 내가 감상을 할 수 있는 건지 탐색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의 구조가 한 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는 답답함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전시장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트 선제센터 같은 경우는 전시장 안에 들어가면 그런 부채꼴 모양 공간이 네. 다 보여서 그 공간적인 전체 맵은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개별적인 작품을 더 깊이 있게 보고 그런 것들은 자기 계획 하에 가능한데 그런 점에서는 또 온라인 전시랑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제가 경험한 온라인 전시에서 그런 불편함 같은 경우는 어쩌면 지난번에 리뷰한 호텔 사회 공간 구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호텔 사회도 이렇게 좀 방이 되게 여러 개고 그 공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직접 하나하나 클릭하듯이 찾아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이렇게 열려져 있지 개방되지 않은 구조 같은 게 온라인에서
흔한 경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무슨 사이트였죠? 무슨 뭐 스미소니언? 스미소니언이었나요? 왜 그 터치감이 좀 독특했던 거? 저는 그럴 때 좀 더 온라인에서의 경험이 딱 이렇게 새롭게 환기되는 것 같아요. 전 전시 볼 때 좋은 건 내가 온라인으로 작품 이미 다 받고 했지만 그 같은 것이 다른 물질감으로 변환이 돼서 다른 경험으로 저한테 다가올 때 전시를 보는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에서만이 가능한 어떤 물질감, 경험, 신체 경험이 있을 때 저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아트앤컬처, 구글 아트앤컬처도 확 줌인을 했을 때 내가 실제로 가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진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더 지점도 진료감이 느껴지나요? 확대된 이미지를 통해서? 그건 전 그런 것 같아요. 구글 아트앤컬처는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르긴 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요? 먼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제로 봤을 때도 물론 뭐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가까이 가면은 그렇게까지 볼 수는 있지만 뭔가 그 확대 구글 아트앤컬처는 정말 현미경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끝까지 줌인해서 사실 사람의 시야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다른 컴퓨터 시야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느껴요. 그 다름이 느껴질 때 온라인 전시가 고유의 이렇게 재미를 이 씨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의미의 영역을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확대되는 게 뭔가 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온라인 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무언가처럼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결합된 경험이네요. 그렇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대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계속 보여주시는 온라인 전시 이미지들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독립된 작품의 이미지 원본을 보는 것이기도 하겠는데 자꾸 내가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 소스처럼 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자꾸 좀 왜냐면 아카이빙된 방식 때문일 수도 있고 뭔가 그리고 그 확대됐을 때도 그게 그냥 약간 독립된 패턴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를 좀 잃어버릴 정도로 크게 확대돼서 질감만 남는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원본의 질감으로 와닿는다기보다 되게 그냥 독립적인 패턴이 담긴 이미지처럼 그냥 그거를 되게 노력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니터에 그렇게 뜨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뭔가 또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약간 소스처럼 막 접근하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 컴퓨터를 많이 다들 사용하지만 저도 사용을 하니까 그 이 안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좀 더 나의 영향력을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방식의 소유했다는 느낌? 뭐 물론 이게 법적인 걸로 들어가면 사실이 아니겠지만 저작권은 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거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귀속되어 있잖아요. 그거 캡처해서 쓰면 나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컴퓨터, 내 모니터 위에 뜨니까. 그쵸. 내 모니터에 뜨니까 그리고 내가 연 브라우저 위에 있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확실히 거리감이 확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데이터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공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데이터 같은. 스크린샷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나 할수 그걸로 있죠. 인쇄해서 자기 집 벽지하는 것도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자기만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게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래요? 공개해서 되게 고화질 그쵸. 이미지 그 옛날 그림들 해가지고 막 책 표지로 만들고 그런 거 하던데. 네.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전 애들 가르치다가 작가 사이트들 이렇게 찾다가 뭐
호크니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잘 돼 근데 있죠. 정말 그냥 다 담아 있더라고요. 근데 호크니뿐만 아니라 웬만한 정말 작가들, 특히 제가 재밌는 거는 회화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그냥 싹 다 아카이빙해서 놓는 거. 그래서 마치 내 모니터 안에 이렇게 미술관 들어가듯이 이렇게 옆으로 클릭하면 계속 다 그냥 볼 수 있게끔 그런 거의 것도 인터넷상에 전작집이 있는 거. 네, 맞아요. 전작집이죠. 리터도 그렇게 잘 해놨던 것 같아요. 안젤라 심지어는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게 예를 들면 뭐 크로니컬로 하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주제별로도 클릭하면 또 그렇게 짜르륵 패턴이 바뀌어서 작품이 분류가 되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연결해서 그냥 생각나는 건데 그 대지미술하는 사람 누구죠? 크리스토 맞죠? 크리스토. 크리스토 홈페이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요? 뭐 어때요? 보기 좀 편하게 돼 있고 좀 재밌고 그리고 그 대지미술이니까 가뜩이나 웹에 옮긴다는 게 근데 그 나름 안배를 해놔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까지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현실화된 프로젝트랑 현실화가 안 된 프로젝트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재밌네요. 현실화가 된 것도 그렇고 현실화가 안 된 것도 그렇고 맨 위에서는 이미지가 드로잉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작업하잖아요. 드로잉 쭉 뜨고 이제 모형 만든 거 있으면 모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됐으면 과정 나오고 이제 완성된 거 전경 이게 스펙타클한 게 갑자기 화면 전체 쫙 차면서 밑으로 끝에 이렇게 탁 떠요. 풀스크린으로 이렇게. 그 연출이 좋아요. 아. 근데 현실 안 된 건 그거 없는 거고 아. 그냥 중간에 멈추는 거죠. 그 되게 뭔가 아카이빙이고 그 포트폴리오 사이트인데도 뭔가 경험이 가능하게 구조를 설계했네요. 네, 막 그렇게 엄청 화려한 뭐 테크닉이 있는 건 아닌데 그쵸. 나름 레이아웃만으로도 알아보고 서사가 있네요. 네. 사이트. 전 사이트에 그렇게 서사가 있을 때 되게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볼 때 나도 모르게 그 작가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되는. 그리고 왜 작가마다 다른데 자기 작업 노트 같은 거 그런 것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겸해서 넣는 작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때 재밌게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과거의 어떤 시작점부터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그 다음에 전시 소식이 들려 있으면 저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이런 흐름에서 그 다음은 어떻게 내딛었을까 궁금해서. 저도 그것도 되게 공감해요. 저 크리스토 앤 장클로드 그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것 진짜 딱 느꼈어요. 너무 큰 작가니까 책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그냥 되게 먼 사람이잖아요. 근데 역시 인터넷은 소통의 공간 뭐 이런 공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되게 그 자기가 제가 여기선 지금 잘 찾을 수 없는데 그런 섹션이 있었어요. 홈페이지에서 우리에 대한 질문 그 현실과 거짓 뭐 진짜와 가짜 뭐 이런 것처럼 만들어놔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한 줄 한 줄 근데 그거 읽다 보니까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친근하게 느껴. 그 중에 그것도 있었는데 자기들은 대지미술 작가 아니라고 근데 내가 방금 대지미술 작가라고 얘기해버렸지. 그리고 뭐 의혹에 대해서 막 좀 해명하는 거 뭐 환경 문제를 우리가 일으켰다 뭐 이러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명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진행 중인 작업, 현실화된 프로젝트. 예쁘네요. 네. 상단에 이렇게 그게 지금 다 작품명이에요? 지금 안 보이는데. 아니요 여기 Works in Progress, Realized Project 이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행 중인 거랑 현실화된 거랑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현실화된 거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렇게 드로잉부터 뜨면서 얘네가 점차 어떻게 현실이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재밌다. 그래서 끝에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들 만족스러운데? 계속 스크롤을 내리다가 마지막에는 전체 화면으로 딱 채워주네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컨셉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웹 공간에서는 저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시각의 그런 전환을 일으키는 어떤 장치들이 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웹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미지를 보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신체적인 움직임은 거의 손가락 움직임이랑 동공의 움직임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스크롤을 내린다든지 마우스 클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렇게 뭐 조그만 이미지에서 풀스크린 이미지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전화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새로운 탭이나 창을 띄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약간 깜짝 놀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되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진짜 내가 이거를 이 온라인 전시를 볼 거야 아니면 뭐 그런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는 이상 되게 시선을 끈다거나 아니면 몰입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실제 전시에서보다는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이 적으니까.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게 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보리스 그로이스가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큐레이팅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되게 비슷한 스씨가 말해준 거랑 좀 맥락이 닿아있을 만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뒤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리스 그로이스가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물질적인 전시 공간은 좀 인터넷 웹페이지와 같이 미리 포맷되어 있지 않고 그냥 텅 빈 공간처럼 접근할 수가 있다고.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물론 그것도 물질적인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웹 공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언어라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아니면 뭐 플랫폼적인 형식에 맞춰서 그 공간을 구축해야 할 질서가 이미 있는 곳이라면 물질적인 공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 웹 공간이랑 그 물질적 공간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씨가 말한 거랑 연결을 지으면은 그런 웹 공간의 특성에 맞춰서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전시 자체를 큐레이팅하는 그런 태도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더불어서 어쩌면 그게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비판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플랫폼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유튜브를 그런 그 작품을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노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특정하게 요구하는 그 영상의 질적인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약간 현대 미술의 영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좀 있는 텍스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 텍스트는 혹시 몇 년도 텍스트인가요? 이플럭스에 올라왔던 건데 이거 2018년인 것 같은데요. 되게 최근에 확 그런 유튜브나 뭐 그런 온라인 매체들이 많을 때 나오는 글이네요. 네, 포스트 그 인터넷 아트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온라인 전시, 그러니까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도 전시에 여러 테크닉들이 있는 것처럼 뭔가 동선을 짠다거나 아니면 공간 디자인을 한다거나 디스플레이하는 방식들이 경험을 유도한 테크닉인 것처럼 온라인 전시도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맞춤하게 개발하는 뭔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그런 최근에는 그 노력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작품 자체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관심이 많죠. 그런 거에. 예를 들면은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나오는 그런 이미지 검색 결과 같은 걸 현실 공간 속에 디스플레이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업인데 그 프로세스 안에 약간 디지털 공간에서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에 대한 연구가 포함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비판의 작업을 주제로 한 거고 약간 그걸 이용해서 웹 안에 그 전시를 이렇게 하는
전시라는 형태의 작업은 아닌 거죠. 어쨌든 압축과 팽창 아니에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구글 이미지 검색. 그러면 그거는 온라인에서 이미지가 전시되는 거에 대한 비판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비판 자체를 작업화한다는 거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온라인 전시를 하는 작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온라인 속에서 그 시각적으로 무언가가 보여지는 방식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렇게 작업화를 하고 그 고민을 연구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네.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포스트 인터넷 작품이 다 그걸로 묶일 수 있는? 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치지만 어쨌든 맞죠? 네. 하지만 뭐 매체를 비판한다는 거는 뭐 항상 그렇죠. 현대미술이 현대미술이. 항상 하는 거죠.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 돼요? 당연하죠. 네. 저는 그렇게 SNS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스타로 전시 소식도 접하면서 근데 전시 소식을 접하는 걸 넘어서서 전시 보는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 전시들을 보면서 그 아카이빙 하는 그런 계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정이 요새 적지 않은데 그 중에 저는 전시보자라는 그 계정을 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계정은 특히 좀 회화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비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따라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 어떤 때는 그때 하나하나의 포스팅을 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전시 관람이라는 자체를 좀 잊고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가 다시 뭘 좀 보고 싶다 해서 그냥 쉽게 인스타 페이지를 열어서 그 계정을 들어가서 그동안 밀린 것들을 한번 수루루룩 볼 때.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보게 된단 말이에요. 1분? 2분? 뭐 길어야 3분? 3분 안에 뭐 한 달치를 이렇게 후루룩 볼 때 뭔가 되게 단시간 안에 최근에 어떤 회화 전시들을 이렇게 산책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되게 신선하면서도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것 하나하나를 근데 재밌는 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포스팅 하나하나를 각 작가들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하고 감상한다기보다 그 이미지 자체를 즐기는 느낌? 이런 큐레이팅. 뭐 요런 설치 방식. 그런 만족감으로 끝내고 다음 포스팅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올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말 가볍게 먹는 느낌? 정말. 뭔가 그게 아까 그래요? 그 씨가 구글 아트 앤 컬처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뭔가 이게 작품이라기보다 데이터 아니면 이미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어떻게 소스 보면. 이미지. 네, 그래서 감상도 감상인데 약간 학습? 맞아. 전시 학습 때는 정말 단기간 안에 왜 그 매트릭스 예전에 나온 그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뭐 하나 이렇게 칩 하나 머리에 꽂으면은 무슨 태권도 능력하는 게 맞아, 갑자기 맞아. 생기잖아요. 물론 그런 거랑 비유한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시간 안에 최근에 전시 영향을 왠지 훑은 것 같은 뭔가 그냥 이미지상으로 그런 느낌 들 때 되게 신기해요. 약간 특히나 디스플레이 트렌드 같은 네. 것을 맞아요. 쉽게 익히게 되죠. 디스플레이 트렌드를. 네, 그렇죠. 그런 학습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SNS에서 전시를
나도 열심히 봐야겠다. 나에게 너무 필요한 열심히 안 봐서 그런가. 열심히 봐야지. 근데 그리고 저는 같은 작품이나 전시 전경을 그 해당 작가가 포스팅하는 거 혹은 전시 공간이 포스팅하는 것보다 제 3자가 포스팅할 때 더 호기심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럼 더 궁금해져요. 더 보러 가볼까? 이렇게. 그건 거의 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3자의 말을 듣는 그런 식의 느낌? 객관적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시각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흥미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더 자기 아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보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맞아 그런 거 있죠. 갑자기 갑자기 그거 뭐지? 앙드레 말로의 상상의 미술관 약간 이런 얘기도 생각나요. 그 뭔가 앙드레 말로가 옛날에 사진이 처음 발명되던 시기에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전 세계의 어떤 미술 그런 이미지들을 작품 이미지들을 한데 놓고 그거를 막 일별해 가면서 우리는 뭔가 유형과 막 양식과 이런 역사를 구축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면서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이미지 막 1000몇 장 깔아놓고 거기에서 막 이제 약간 산책하고 비교 분류하는 앙드레 말로 사진이 있는데 뭔가 저희가 지금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좀 그런 것들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디스플레이 트렌드라는 것도 정말 빨리 전달되고 반영되는 것 같아요. 전시들에. 제가 지난번에 그 대만 비엔날레 얘기하면서 그 왜 구조물에다가 텍스트를 넣고 이제 전시의 맥락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제가 최근에 온수공간을 갔는데 온수공간에서도 디자이너랑 협업해서 그런 구조 진짜 딱 정확하게 그 쫄대로 만든 구조를 만들고 거긴 또 약간 어떤 맥락을 입혔냐면 그게 막 약간 뭐 양공주라든지 뭔가 그 근대 한인 여성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그런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천 위에 프린팅을 해서 느슨하게 걸쳐 있게 만들어서 약간 또 좀 감수성까지 더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놀라웠어요. 뭔가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어디서 공유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경향들이 진짜 한눈에 유사성이 딱 느껴진다는 거. 그러니까 공통점? 뭔가 영향받은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영향 관계를 따지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동시적이라서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자연 발생적으로 동시에 생각해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 아까 그런 데이터로서의 그런 시각 경험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보리스 그로이스라면 그걸 본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인스타면 인스타, 그렇죠. 그리고 뭐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들 그 미술계에서도 얘기를 좀 하죠. 뭐 인스타 전시도 거의 그런 함의를 품고 있는 단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학습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이미지화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설치를 하게 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스타 전시나 그런 구글 아트 앤 컬처 같은 거 볼 때 미술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실제로 DP 방식에 대한 연구나 공부나 그런 거를 간접 경험한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이라고 그러니까 미술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창작자가 아니어도 네. 좀 되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막 그런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막 그렇게 극한까지 확대를 시켰을 때 저희는 이게 캔버스고 이게 크랙이고 이게 물감이고 이건 알료고 이런 게 딱딱 들어오고 상상이 가지만 그런 작업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플랫하게 보인다거나 막 이게 진짜 너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미지로 되게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래서
네, 그게 좀 궁금하고 되게 또 다른 어떤 실제 작품을 넘어선 또 다른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게 있지 않을까. 그 물질성을 되게 실감하는 분들은 그 실제 경험이 되게 강하게 좀 있는 그런 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적어도 그 실물을 보고 거기에 감동을 했다거나 인상을 강하게 받은 그게 되게 소수의 경험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나도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게 맞나요? 그래서 구글 아츠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거를 생각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극한으로. 아 물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게 약간 나는 보면서 또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약간 물론 내가 그거 보려고 돈을 낸 건 아닌데 구글 아트에 근데도 그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 약간 돈값이 느껴지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저도 권한이라는 게 좀 그쵸? 생각나잖아요. 뭐라고요? 투자가 된 자본의 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그 정도 고해상도 이미지를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하고 막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 기관의 네, 맞아요. 아, 축적된 그쵸. 자본을 약간 느끼게 규모를 해주는 느끼게 해주죠. 그 좀 묘한 데가 고해상도 오씨 그러네요. 약간 돈빨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막 이런 걸 우리가 너희한테 제공해 줄게. 음, 얼마나 맞아, 맞아. 좋니? 무료로 예. 막 이러면서. 역시 구글이지. 맞아, 음. 맞아. 그래서 빈곤한 이미지 막 이러나 봐요. 벌써. 네. 저희 거의 끝났네요. 정말 10분이 해야 남았네. 할 말들이 되게 있으면 많은 것 같은데 나 아까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 뭐요? 이명주 작가 작업 들어갔을 때 약간 혼란스러웠던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그래요? 부족하네요. 네. 그거를 근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이미 구축 중인 상태이신 걸 밝혀주셔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약간 이렇게 더 깊이 리뷰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런 혼란스러움이 웹아트에서 많이 발생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구축죽이면 워킹 프로그레스를 보통 달아놓잖아요. WIP를. 그러고 액세스를 못하게 막아놓는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거는 우리 보고 자유롭게 경험하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약간 그 구축 중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경험 완전 달라지는 것도 재밌네요. 그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막 되게 유저 친화적인 것만 가면 그런데 좀 벗어나면 되게 안 그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벗어나지 못하게 되게 플랫폼에서 강제하는 게 되게 많은데 컨텐츠 막 주워주고 보여주고 편리한 것만 누르게 하고 아까 되게 누르게 만들고 싶은 것들 만들고 그래서 유도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는데 만약에 그거 진짜 조금만 벗어나면 되게 혼란스러운 맞아요. 공간 속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거 작가들이 참 이용하고 싶어 할 만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뉴뮤지엄 그것도 그 리드미에 보면 써 있어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사용하길 권장한다. 그 말인즉슨 그 외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했을 시 수많은 오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함의를 하고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갑자기 그 하룬 파로키 그 작업도 생각나네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한계가 있는 그 이미지 생각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걸 보여주고 드러내고 미술이 좀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나 하나 생각났어요. 네.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저는 폰으로 특히 폰으로 볼 때 더 그런데요. 폰으로 뭔가 온라인으로 전시 감상, 대리 감상을 할 때 좋은 점이 직접 자주 가지 못하는 구간에 그거를 그럼에도 연결해주는 그 지속성, 그 감상의 지속성을 연결해주는 이게 전달이 되나요? 아니요. 나만 실제로 가지 건가? 못하는데도 네. 폰이 연결해준다고요? 네. 그 공간에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나마 공간의 업데이트를 알 수 있다. 모르겠어요. 근데 구글 아트 프로 그 구글 컬처 앤 아트가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테드에서 구글 컬처 앤 아트 그
개발자가 나와서 얘기한 거를 들은 적 있는데 그 사람 인도 사람이었는데 자기 처음 미국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런 모던 아트라는 거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한테 신세계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발의를 하고 이제 인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아 접근성.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얘기를 아 이씨가 하더라고요. 얘기한 게 그거였구나. 네네네. 음. 그게 되게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내 침대 위에서 내 방에서 이렇게 그게 접근성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거? 시간대도 그렇고 원하는 시간대 그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러게. 그거는 정말 무시 못할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음. 진짜 그래요.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맞아. 그리고 순간순간 마음에 들면 캡처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접속해 보니까 뭔가 데이터의 방대함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막 그 유로피아나 그런 그걸 진짜 물질로 한 군데 모으려면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뭐 어디든지 어디로든지 리디렉션 가능한 거의 장점도 느껴지고 막 구글 아트 앤 컬처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딱 보여줬을 때 다른 방식으로 그거에 좀 놀라움 같은 거 접근성 이런 거 그런 장점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시를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다시 질문하게 하는 것도 인터넷 매체라는 게 사실 나온 지는 오래됐으니까 그 매체에 따른 다양한 실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웹아트도 많이 있었고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문학에서도 사실 인터넷이 생기면서 하이퍼링크를 활용한 문학 실험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걸 알거든요. 그게 웹아트랑 연결이 돼서 웹상에서의 문학 창작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신기하네요. 아는데 그러니까 약간 뭔가 선형적인 그런 읽기 방식이 아닌 하이퍼링크를 통한 서사 전개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한 거죠. 재밌겠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물론 어떤 장르적인 특성에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봤을 때 예전에 뭐 리서치하다가 봤던 것 중에서는 그 초기 형태라서 더 그랬을 수 네, 있어요. 네. 근데 또 전시를 진짜 약간 그런 웹아트 말고 전시 경험, 신체적인 전시 경험이 웹상에서 어떻게 옮아지고 재구현되는지 혹은 확장되고 실험되는지는 또 앞으로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그거 고유의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